그래서 제가 드릴 제안은 뭐냐면은 수능을 준비하는데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자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수능 문제에서 상당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란 거를 간파하고 그걸 파악해서 문제를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풀어보고 그 시스템 갖고 좀 부족한 부분에 시간을 잔뜩 투자하자. 그게 포인트거든요. 뭐 거의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 패턴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수능 출제 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재조합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플러스 알파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문제가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는 개념이 A, B가 쓰이고 그런 그 개념들을 방법 가나다를 이용해서 풀었단 말이죠. 여기는 AC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뭐 가다라 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랑 방법이 서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엇갈려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문제들이 돌고 도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 수능이라는 게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30년째 이어지면서 사실 고이고 있거든요. 고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데들이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지금 범위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 시험 보셨을 때보다 훨씬 범위가 적거든요. 지금 훨씬 범위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고일 수밖에 없어요. 고일 수밖에 없고 돌고 돈단 말이죠. 계속. 그래서 그 패턴을 간파를 하고서 효과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A랑 B라는 문제가 나와 있고 뭐 C 쭉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개념들이 또 똑같은 개념 A가 여기저기 쓰인다는 거죠. 문제에. 그러면은 똑같은 개념 A가 서브 개념 A가 쓰여있는 여러 문제를 한 번에 쭉 늘어놓고서 쭉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달라 보이는 문제지만 쭉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야,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의 어떤 단서 또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단서가 나왔을 때 이 개념을 쓰면 되게 좋았어. 어떤 단서가 나올 때 이 방법을 쓰니까 좋더라. 이런 걸 이제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체계화하는 거죠. 체계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야, 문제의 이 문구, 이 시계, 이 모양, 이거 많이 봤는데? 라고 하면은 그 개념이나 그 방법을 껴넣는 거예요. 제가 수업이 이제 포인트가 그걸 중심으로 수업을 이제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순수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제가 매번 이제 계산을 해보면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땐 84점 이상이 그렇게 나와요. 문제들이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84점은 뭘 의미하냐면은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1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등급을 말하는 거고 시험이 쉬워지면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시험이 쉬워지면 그 문제 숫자가 늘어난다고요. 이게 보통 늘어나면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숫자가 늘어나면 시험이 쉽다고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푸는 문제 숫자가 줄어들면 시험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우니까 다 같이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기준이 1등급 커트라인이랑 거의 맞더라 이거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기출문제를 재조합하는 것만 충분히 연습을 해도 1등급은 맞출 수 있다. 최소 1등급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플러스 알파 방식은 이제 그걸 넘어서는 나머지 뭐 4문제 안쪽 문제들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방법들이 나온 문제를 말하는 건데 걔네들조차도 완전 생뚱맞은 처음부터 끝까지 밑도 끝도 없이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떤 개념이나 방법을 섞은 거 플러스 조금 점프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그럼 이제 그런 점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재조합 방식으로 완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84점 정도인 거고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단계까지는 재조합으로 간 다음에 점프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재조합 방식의 문제들을 풀 때는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개념이랑 방법별로 쭉 쪼개서 같은 개념이나 같은 방법이 쓰이는 문제들을 쭉 묶어서 걔네들을 하나로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모듈로 만드는 거죠. 근데 모듈로 백날 만들어봐야 실제 내가 새로운 문제 봤을 때 어떤 모듈을 껴내야 될지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재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단서가 문제에 있다. 그러면 나 이 모듈 껴넣을 거야. 라는 걸 이제 문제 풀 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쉽게 문제들이 많이 풀려요. 진짜 아주 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게 이제 숙달이 된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숙달이 되면은 이제 수능 볼 때쯤 되면은 되게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요. 84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그러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거기서. 많이 줄어드니까
작년 22번 같은 그런 문제에다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되면은 시간이 줄어드는 거 플러스 알파로 멘탈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계신 어머님들 이제 자녀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없어야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가 엉뚱한 위치에 있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 막혔다.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막 요즘 애들 표현으로 멘붕이 와가지고 워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는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강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플러스 알파 방식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부족하겠죠, 당연히. 부족하니까 이게 됐다는 전제로 그 다음에 그 점프하기 위한 창의력이나 또는 순발력 같은 걸 연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출문제 자체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개념이나 방법이 두루 쓰이는 그 사설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엔제들이나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면서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꼭 맞춰야 된다,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나 방법을 내가 외우고 정리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엔제나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죠. 84점을 1등급을 넘어서서 더 높은 점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공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제조합 방식은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쪼갠 다음에 다시 갖다 붙이는데 갖다 붙일 때 붙이게 되는 그 단서가 뭔지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단서를 찾아내고 실제 문제를 봤을 때 그 단서가 있으면 껴넣는다. 이걸 계속 반복 연습하는 거죠. 기출문제 갖고 반복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엔제나 그 모의고사 문제로 똑같은 연습을 또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플러스 알파 방식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안 풀어봤던 뭐 옛날 기출이라든지 학평 중에서 잘 안 푸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푼다는 게 조금 됐는데 약간 뭐 경향이 좀 달라서 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딱 보면서 특히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 남겨서 이럴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시간은? 이런 연습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느냐? 물론 크게 보면은 이거 갖고 하면은 거의 되죠. 거의 되는데 이거 외에 요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기출이나 뭐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 다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또 중요해졌어요. 계산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작년 수능부터 생긴 거예요. 작년 구모부터. 그래서 그전까지 작년 6모까지는 계산이 조금 부족해도 아이디어 싸움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어요.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았거든요, 시험에서. 아이디어가 어려웠지. 그런데 작년 9모부터 아이디어가 조금 줄어들면서 계산이 많아지다가 수능에서 아이디어는 조금 줄었는데 계산이 확 늘어나서 갑자기 불수능이네 뭐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솔직히 작년 시험을 보고서 많은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작년에 수능 시험 끝나고 그날 바로 풀어봤을 때 점수가 솔직히 오를 줄 알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학원 선생님들, 이 사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아이디어 자체가 생각보다 쉬웠거든요. 전체적으로 22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이 아이디어를 뭐 그렇게 할 만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위권들은 올라가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점수를 봤더니 대폭락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계산이에요, 계산.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수험생들이 계산을 상상 이상으로 못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걸 또 바꿔 말하면은 올해 수험생들도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그러니까 또 바꿔 말하면 뭐가 되냐면은 계산을 좀 잘하면은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연습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계산 연습이라는 거를 시험 직전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얘는 솔직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연습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올해 초부터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풀이를 시켰어요. 계산 연습 문제를 혼자서 하도록 시켰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센이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뭐 기출문제, 아이스토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1, 2학년 때. 풀었을 거면은 예를 들어 센에서 센 B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이스토리 같은 거에서 자이스토리를 기준으로 보면은 유형 문제. 이제 단원별로 한 100몇십 문제씩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거의 타임어택 하듯이 쭉 푸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타임어택으로 계산 쭉 하는 연습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게 계산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요.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날 잡아서 계속 해야죠.
시간이 될 때 한 일주일 잡고서 전체를 한번 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좀 많이 늘 거예요. 단기간에도 늘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장드립니다. 이건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 전제는 방학 때까지는 계산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 올해 시험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방학 이후부터는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걸 같이 하셔야 돼요. 문풀 방식이라든지 문제풀이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시험장 멘탈 관리도 같이 이제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 8월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제 모의 시험을 단순히 요 용도로만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그 과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외적인 부분인 거고, 내적으로는 이런 단계로 쭉 흘러가는 거죠. 수능 개념은 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수험 1, 2, 3단계에서 모듈화하는 과정, 기출문제를 시스템화 해가지고 나중에 기계적으로 껴넣는 연습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하나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84점 넘어가는 문제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설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겠죠. 사설 문제도 한 선생님 걸 푸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 걸 풀어야 돼요. 왜냐면은 선생님, 그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 선생님들 책 하나하나 다 좋은데 이 책들이 강약들이 있어요. 강약 고저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꽂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그래서 이게 비어요. 이분만 거면 비기 때문에 여러분 거를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진짜. 여기는. 골고루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월 이후부터는 8월, 9월 넘어가서부터는 모의고사를 같이 계속 돌려야죠. 왜냐면 시험장에서의 변수들도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순서로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인강이 됐건 학원이 됐건 뭐 학원에서도 강의식이 됐건 GT가 됐건 이제 섞어서 상황에 맞게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육모가 끝나고 나서부터 강의를 해서 세 가지를 쭈루룩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듈화하는 과정도 있고요. 물론 모듈화가 지금 5월까지 끝나는 정규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요걸 좀 엑기스로 에센스만 뽑아가지고 하는 과정을 12회차짜리로 지금 21회차로 했는데요. 그거 이제 12회차로 줄여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거랑 나중에 이제 이걸 이거 두 바퀴를 돌리는 거, 문제풀이를 두 바퀴 돌리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관련된 쪽 묶어서 하는 거를 또 두 바퀴를 돌린다 이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런데 이제 육모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점수를 받아보고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 그때 뭐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문제풀이 과정이랑 모듈화를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풀이를 6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2등급 최상까지는 나와야 돼요. 안정적으로 그 정도는 나와야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안 되면 2등급도 뭐 턱걸이에서 나왔거나 그런데 문제풀이를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면 인간 커리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 저는 좀 반대예요. 그게 약간 좀 그 사상 누각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그 어느 정도 점프 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 너무 위에서 막 점프하는 것들만 잔뜩 풀고 있다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끝까지 허우적 되다가 구모 지나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매년 봐요. 매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육모 끝나고서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모 끝나고 시험지 자기가 직접 푼 그 문제들이 쫙 다 써 있는 시험지를 가져오시면 그걸 보고서 좀 상담을 하고서 이제 좀 깊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그런 어떤 현재 상태나 이런 걸 보고서 결정을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점수로만 가르는 건 아니고요. 점수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 2등급 완전 그 상 부분 1등급 그 문턱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다른 이유들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갑자기 그냥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랬어. 나 사실은 개념이랑 이해도 다 잘하고 정리도 돼 있는데 그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하면 돼요. 하면 된다고요. 하고 다만 나중에 그런 친구들은 문제풀이로 뭔가 좀 잡아주는 연습을 계속 해야죠. 멘탈을 잡을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병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점수를 갖고 딱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상담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이제 상담 결과로 근데 모듈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정말 나는 문제풀이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해야죠.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좀 추가 옵션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듈러 수업이 진행될 때 그 부분만 가서 좀 듣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싫다라고 한다면은 G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때는 GT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괴롭혀서 많은 걸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강의식도 필요하고 GT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람이 다 하면 좋지만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그 한 선생님이 GT를 또 진행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GT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뭔가 좀 케어도 받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전체적인 틀도 한꺼번에 강의로 잡아가시고 하면 좋다 이거죠.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전에도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월금 해가지고 육모 대비반을 4회를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근데 이건 제가 뭐 엄청 강추 꼭 들으셔야 돼요 그건 아니니까, 육모 지나서부터 이거는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보셔야 되는데, 육모 전에는 솔직히 뭐 4주 동안 그 해가지고 뭐 얼마나 쪽집게 과외도 아니고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육모 지나고 설명회 할 때는 꼭 시험지를 들고 와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야 이제 저랑 뭐 한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이 팀을 짜가지고 어떻게든 케어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이 나온다는 거죠. 한 명 한 명한테 맞는. 그래서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뭐 수1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다르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왔으면은 바로 이제 설명을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너무 다른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뭐 21번 다 거의 최고 난도에 근접해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다 공통적인 방법적인 모듈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똑같은 공통의 모듈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 모듈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그것도 문제를 보자마자 떠올려서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프린트가 있으니까 자제분한테 세 문제 갖다 놓고서 공통되게 후딱 풀어봐라! 후딱, 아유, 너무 이렇게 빨리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되는지 한번 보시다 이거죠. 한 번에 풀 수 있는 스킬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관통하는. 그런 것들이 쫙 엄청 많아요. 엄청 진짜 그런 스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이제 그 뭐 샘플을 좀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모듈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표를 나눠 드릴 거예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학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출문제로 학습지를 만들어서 드릴 건데, 그 학습지들을 분석을 해 놓은 거죠. 이렇게 기출문제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뭐 여기는 이제 이게 말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수업을 듣고서 이거를 보면 아 그렇지 이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통하는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고난도 쪽이다 보니까 뭐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뭐 수투 미분이고 요거는 미적 고난도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손쉽게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모듈러를 할 때 했던 것들을 물론 계속 알게 모르게 반복을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모듈러 없이 그냥 바로 가면 되냐? 돼요. 아까 말한 그 조건만 갖춰져 있고 자기 마음만 그렇게 딱 확고하면은 그렇게 가면 돼요.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